바닥을 어떤 거를 칠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캔버스에 이 제가 살 때도 이걸 중성을 산다 그랬잖아요. 이 캔버스 천을 중성을 사가지고 이 위에 일단은 내가 올라갈 거를 뭐를 하겠느냐를 갖다 미리 정한다고. 그러면 약간 볼륨이 있게끔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요철을 만들어 놔요. 근데 이 재료는 바로 돌가루. 시중에서는 모델링 파스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델링 파스텔을 그 인터넷에 치면은 그 많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파, 그다음에 골덴, 리키텍스 이렇게 있는데 골덴하고 리키텍스는 이제 뭐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입세가 붙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 알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서 한 거고 이거는 마르는데 대충 이제 하루 정도면 완전히 마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두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이 회색이 아주 얇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요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꽃서부터 여기 줄기까지 전부 다 내가 한지로 그 흙에다가 그 흙으로 모양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석고를 부어요.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한지죽을 막 메꿔 놓아서 말리는 거예요. 말려갖고 싹 띄면은 뻥튀기 과자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보시라고 추천을 못 드려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아까 그 이 방법 위에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유리하죠. 왜냐면 이 유화로 계속 그 하게 되면은 마르는 속도도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있겠지만은 이 두껍게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된다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미리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철을 안 하고 만약에 유화 그 이 원 바닥에 유화 물감으로 칠을 했어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소리가 골이 있는 게 느껴지죠. 우들두들. 이 골이 있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그 거친 붓으로 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 묻은 부분을 잘 보면은 이 부분에는 말하자면은 나이프로 닦아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떠낸 거예요. 떠내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나는 했느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사람의 형상이. 물론 엄청나게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형상만 나와도 우리는 아,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미 뉴런에서 이 머리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 그림을 보면은 엄마, 아빠, 자기 친구들 그린 거 보면은 개발세발 그리잖아요. 그야말로.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보잖아요. 아, 이거는 사람 그렸네? 이거는 동물을 그렸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를 할지는 지금부터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백칠이에요. 그러니까 백칠 어떻게 하느냐는 그 작품의 나중에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령 물감을 확 부어 묽은 아주 그 테레핀하고 린시드를 잔뜩 섞은 묽은 그 기름에다가 뭐 브라운 계통이나 아니면 청색 계통에 이렇게 수채화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 그 다음에 여기다 확 뿌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는데 일정하게 흘러내리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흘러내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모니멘트 시리즈라고 1992년에 전시를 했었는데 그 작업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계속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화를 물감을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나이핑을 해가지고 이 올린 거라고. 올릴 때 때로는 두껍게 때로는 얇게 했는데 제가 속성 건조제를 안 쓰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말랑말랑하다고. 이 말랑말랑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겠죠.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브라이트 마크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왜 그게 빛나냐면 그게 울퉁불퉁해서 그런 거예요. 그 빛이 이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데 고기를 자세히 유심히 보면은 그 쪼글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제가 아까 말한 물감층을 두껍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밑에 층에서 말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거나 늦다거나 하는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모델링 파스텔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모델링 파스텔을 써가지고 이 요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우리 옛날 그 선배들이 잘 썼던 기법, 예, 박수근 선생님 기법, 임파스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터진다고. 터지는 속도가 좀 이 층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잖아요, 숨구멍이. 이 숨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 밑에 층에 있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잘 마른다고요. 의외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가 무려 정말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건데, 한 25년 정도 된 건데, 지금 그 하나도 안 터졌잖아요. 하나도 안 터지고 이게 그대로 물감층이 살아있다고. 저는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슬쩍 그 약간 옐로우 톤을 남겨가면서 또 때로는 올려가면서 여기에 사람의 형태를 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색이 말라가면서 건조해지잖아요. 20년 이상을 말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백칠의 기법이에요. 계속 올려가는 거죠. 20년 동안. 그랬을 때 이게 오래되면서 물감이 말라가지고 고색 창연해진다고. 근데 반면에 요즘 한 거는 어떻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번쩍번쩍하죠? 이 번쩍번쩍하다는 거는 기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기름기를 건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나지 않죠?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잖아. 이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히 마르는 시간이 무려 8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름이 완벽하게 마르려면. 지금 이것도 잘 말랐지만 내가 속에 이렇게 쑤셔 보면은 이 속에는 틀림없이 그 안 말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듯이 이게 물감 마르는 게 기름의 성질, 뭐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건 유화예요. 유화기 때문에 뭐 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 아크릴은 이 아크릴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한 이 방법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층을 갖다가 이렇게 모델링 파스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아크릴을 쓰면은 두께가 완벽하죠. 그리고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바닥, 그다음에 백칠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올린 상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릴 하시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아까 그 내가 설명 들었을 때 가령 유화를 하는데 유화의 바탕색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게 칠했잖아요. 칠했을 때 굵은 붓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상태에다가 아크릴을 한다, 젯소를 바른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화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 유화 물감이 알료잖아요. 피그먼트, 알료인데 그 알료를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템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노른자 있잖아요. 계란 까면은 노른자가 있다고. 그 노른자가 기름기가 많거든요. 그런 그 난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난황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기름을 수용성 기름인데 그 기름에다가 알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어떤 그 템페라가 된다고. 그 종교화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잘 갈라져요. 그 약간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사람들이 아마에서 나오는 씨앗, 해바라기 씨앗,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기름 짤 때 보면 뭐 이 참기름 짤 때 보면 그렇게 짜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름의 종류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기름이 그 참기름이나 뭐 이렇게 들기름이나 그냥 일반 식용유들은 물하고 안 섞이죠. 그래서 이 수용성이냐 뭐 유용성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또 뭐 우리 뭐 불포화성이 뭐니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식품이나 뭐 이런 그런 쪽으로는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데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알고 보면은 유화에 그 섞이는 아마씨유 기름,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기름,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유화는 기름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 뿐이에요. 그 둘이 안 섞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큐레이터 분들도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휘발유, 그 아주 그 동토에서 썩은 데서 나오는 그 이 원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마씨유, 해바라기유, 그냥 그 어떤 기름 종류는 다 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몸이 건조한 게 좋겠죠. 그림 그리는데 참기름에다 하면 냄새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그 대신 왜 유화 물감을 먹으면 안 되느냐? 수채화 물감도 먹으면 안 돼요. 요새 만든 물감들은 화학성 안료를 쓰거든요. 그 화학성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예전에는요, 이 청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라피즈 라네즈라든가 이런 그 석체 돌가루를 깨가지고 만들었어요. 요즘도 이제 우리 진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이 불화 그린다거나 옛날 채색을 하면은 그런 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돌가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석체라는 돌석자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말로는 진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였지만 지금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예전에 그 진짜 이 목판화의 시절을 견뎌내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색조화지 색채화로 발전을 하면서요. 엄청 발전을 했어요. 일본이 그 안료 시장이. 그래갖고 좋은 안료는 일본 시장에 거의 다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거기는 그 무시무시하다고 장인들이. 왜냐면 영주나 높은 사람들이 너 이거 물감이라고 만들었어 하고 하면 그냥 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프라이드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일본을 미워하지만 그런 거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잘 발전했고 오히려 요즘은 그 석체나 물감을 사러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교토 이런 데 가면은 그 고매원 먹이라든가 그 별 다섯 개짜리 먹은 뭐 요만한 먹 하나에 4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먹을 사는 거예요. 뭐 재료가 좋다는데 무슨 뭐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일본 땅에서 나는 건 지구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그 군부 세력 그 어떤 못된 사람이 미운 거지 그런 거 자체가 미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고화 옛날 그 고화인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눌렁눌렁거리는 건 뒤에 캔버스가 이게 이렇게 잘 보면 캔버스가 이게 형편없잖아요. 아구도 정식 와구도 아니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 호치키스로 찍었던 그런 그 캔버스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은 그래도 이게 오래되긴 했지만 괜찮은 천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나 두고 보는 건데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그린 건데 진짜 야수파식으로 그린다고 뭐 그냥 뭐 물감을 10개 해가지고 막 발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갈라지고
물론 이 밑에 이런 데는 좀 약간 좀 손상이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70년대서부터 이게 살아남은 거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하지만 이 틀 자체는 그냥 계속 바각바각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 뭐 백칠을 할 때 오래 남기실 거면은 좋은 재료를 써도 되지만 근데 이게 데코레이션으로 아 내가 그냥 사는 동안까지만 이렇게 좀 뭐 이 재밌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다이소에 가셔서 사셔도 돼요. 거기에 엄청 싸고 좋은 거 많아요. 요즘 다이소에서 파는 거는 웬만한 옛날 그 화방에서 팔던 그거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칼이잖아요, 이게 칼. 이 칼도 제가 이제 캠핑을 다니면서 오래전서부터 쓰던 이제 그, 이 뭐, 이렇게 뭐 컵 깎고 뭐 나무 깎고 하는데 쓰는 용도예요. 이게 이 국사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컵도 만들고 할 때 쓰는 그런 건데 이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안 갈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칼보다 못한 거예요. 잘 갈았어야 되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옛날에 뭐 이런 캔버스를 잘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캔버스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뭐 1930년대 뭐 미국으로 시카고로 뭐 파리로 여행 가셨던 분들 공부하러 가셨던 분들 뭐 임용년 선생이 진짜 오래된 분인데 1930년대에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30년대 그 말에 또 뭐 이중섭 뭐 유영국 이뭐김 김환기 선생 다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때 유화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명년 선생, 백남순 선생, 그다음에 뭐 이런 이 나혜석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쓰셨던 초창기 때 들어온 거예요. 일본의 영향으로 이 우리가 개항이 되면서 그 서양 재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시대에 쓰던 어떤 재료들은 이제 퇴색되는 거고 그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뭐 이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해왔거든요. 뭐 추사 김정희파가 없어짐과 동시에 조선의 미술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40년의 그 갭이 있거든요. 갑자기 서양 그 화를 들여오면서 많은 그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뒤집어진 게 있다고. 이제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저는 전시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서양화의 재료 이 이전에 썼던 동양화의 재료는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왜냐면 그거는 종이 위에 아니면 비단 위에 그냥 무명 위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코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그거는 계속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그 호환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뭐 지금 거의 800년 된 거 이런 것도 살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직도 고려 불화가 진짜 우리가 서양의 그뭐 서양화보다 뭐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인데 더 오래된 거 많습니다. 이 동양에. 그 요새 추상화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장르로 그 백드롭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백드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코라시형적인 그러니까 장식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웬만큼 감성 있고 손재주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드롭이에요. 거기서 더 진전을 하면은 이제 화가로 가든지 뭐 이렇게 뭐 이미지를 다른 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거기까지도 인정을 해준다고. 요즘은 뭐 백드롭 화가들이 많잖아요. 뭐 리히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모노크롬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옛날에 뭐 그 서로 어른들끼리 하시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뭐 벽지 그리고 있다. 이게 벽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그 모노크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발달을 많이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미국의 뭐 에스오 스켈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옛날에 많은 그 생면 추상을 하면서 썼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또 화이트만 가지고도 많이 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은 보면은 표면에 어떤 그 요철을 이용해 가지고 요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질감 이런 거를 염두에 많이 두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 백드롭이 가장 잘 돼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제 윗세대들 지금 그 저기 경매시장에서 잘 나가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 어떤 백드롭만 잘해도 예술가로 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부여하죠. 가령 뭐 백색을 뭐 백드롭을 했다. 근데 백색에 뭐 여기다 이제 뭐 요철도 주고 뭐 울퉁불퉁하게 하고 그다음에 매끈하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뭐 그 선을 긋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뭐 정신적으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말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 아우,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외국에 가면 또 그런 게 너무 많어.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난 그래서 그거 별로야. 그런 분들도 많다고요. 하지만은 항상 그런 그 이 패러다임은 그 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시대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그거는 이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백드롭을 하실 때 백드롭 하는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백드롭 계속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만들 건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많아요. 밀랍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 계속 나이핑으로 해갖고 유화물감 올린 거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장례를 하면서 그 설명했던 그 캔버스라고요. 이거 지금 한 2주 지나니까 이렇게 지금 말랐어요. 이렇게 안 묻어나거든요. 이 말랐는데 이 상태에서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면은 그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름기가 싹 빠지면서 고색 창연해진다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백드롭인데 그 백드롭한 그 상태를 갖다가 이게 진짜 상태가 너무 예뻐. 너무 괜찮아. 내 생각이지만. 근데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서 공감대를 느끼는 거야. 여기에는 오방색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을 만들자면 그런 거예요. 오방색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미국의 30년대에 그 팝아트를 생각하면서 그 구멍가게에 많은 그 현란한 그 이 색채, 뭐 형광색들 이런 걸 여기다 다 넣어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 말을 갖다 맞추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 백드롭한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문화를 겪어 오면서 들어가 있는 그 세뇌 교육된 어떤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이걸 갖다가 조선시대에 갖다 놓았으면 이거 뭐야.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왜 무당색이야 하면서 막 배척하고 그랬다고. 왜냐면 고려시대 때 오방색을 썼지만은 그 5가지 색을 써가지고 하는 걸 오방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교 미술에서는 그 색을 존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성리학의 그 조선시대 말기로 오면서 중기 이후로 말기로 오면서 색을 자꾸 배제를 하면서 하얀 그 순수한 백자를 그 우리가 숭상하면서 정신적인 색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그 일화를 남긴다고요. 뭐 어차피 이 어떤 직제에서 뭐 임금은 노란색, 황금색 옷을 입고 영의정, 삼정성은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뭐 신분을 나누기도 했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정확하게 입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하면은 좀 약간 찍히는 거지.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법으로 그렇게 반드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 아기들 그 색동 저고리 보면은 요새 거기 색동 저고리 안에 그렇게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빨간색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못 쓰게 한 건 아니라고. 더군다나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오방색의 그 색동 띠라든가 이런 게 조선시대 때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새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띠를 이렇게 그 상징하는 게 성소수자들의 그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 친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서 지갑을 하나 사왔는데 띠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누구 선물하려고 가져왔어? 그러니까 넣어주려고 그랬어. 나 성소수자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색조마다에도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백드롭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뭐 가령 이쪽은 지금 노란색이 막 있어. 근데 백드롭 하는 사람이 또 막 우기는 거야. 이 노란 거는 이 들판에 핀 꽃이야. 이거 숲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흐리게 만든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데 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거나 뭘 어떻게 한다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형태도 없고 그냥 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로 미술의 그 사조가 그다음 미술을 바라보는 그 시각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평론가하고 주변 사람하고 화상하고 이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 잭슨 폴록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그 기법을 만들어 온 다음에 그 기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미술 시장이나 미술 그쪽에 세이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너무나 안 팔려가지고 그 뭐 이 박물관 앞에서 그 캔버스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그만 이 조각을 나눠준 거 유명하잖아요. 그 잭슨 폴록은.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이 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입에 오르내리고 뭐 경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많이 붙어야 되는 거죠. 잭슨 폴록은 뭐 이렇게 막 그 뺑기통 바닥에 구멍 뚫어갖고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 이 뺑기 구멍이 난지 모르고 막 끌고 다니다가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그 물감 자국을 보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작업해야 되겠다 한 게 바로 그 작업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백드롭이라는 거는 어떤 우연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적 감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데 그 미적 감각은 그거는 이제 그 배운 사람의 몫이겠죠. 그 어떤 그 이 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그걸 전공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이 막 우기는 것보다는 이 뭐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있고 미술대학을 나오고 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이거 안 배워도 돼. 미술학교 안 가도 돼. 그게 필요해. 학력 파괴잖아. 요즘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런 거야말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말의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이 그 백드롭에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모델링 파스텔 위에다가 그 먹을 사용해 가지고 2차 그 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크릴화하고 비슷한 그 채색법이죠. 이거 보면 거칠은 벽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그 백드롭이 잘 됐다 안 됐다의 차이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평가하기 나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철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올린 것도 있고 이렇게 아크릴 종류, 모델링 파스텔 뭐 이런 거로 올린 바닥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화로 올린 거고.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 이렇게 이제 놀러 갔어. 근데 옛날 오래된 성이야. 근데 오래된 성이 같은데 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벽이. 돌에 막 거기 이끼도 껴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너무나 그게 고색 창연하면서 멋있어. 이런 거는 미술을 전공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이미 많은 그 문화적인 혜택, 문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런 거를 그림들 뭐 이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 생전 어린애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 어버버버 할 수 있는 애가 거기 가서 고색 창연한 거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주워 들은 게 있고 본 가닥이 있어야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판단하는데 잘 됐다 안 됐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드롭백을 요새 유행하는 거니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왜 좋아지는 걸까? 왜 좋은 걸까? 그리고 모티브를 어디에 얻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주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뭐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그쪽에서 있는 어떤 그 옷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고려 불화에서도 얻어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다고. 아니면은 막무가내로 막 칠해. 막칠이라고 그러죠. 춤에도 막춤이라고 있듯이. 그렇게 또 막 해. 그렇게 다 성격이 다른 거라고.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이제 백칠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 보통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보는 이 나중에 그림을 올리기 전에 밑바탕 칠을 갖다가
백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백칠 좀 잘해놔라. 그 백칠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나타날 형상이나 다음 그 작업을 예상을 하면서 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처음에 올리는 의도와 다르게 또 작품이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저거 얇게 그릴 걸. 괜히 두껍게 나왔네. 물감만 아깝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저건 볼륨이 약해. 볼륨이 약하니까 우스워. 아, 나는 좀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여기가. 그러면 거기다 니스 칠하듯이 그냥 요새 에멀전 같은 거, 뭐 에폭시 같은 거 확 덮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유행일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요즘은 색깔을 딱 칠해놓고 거기다 이제 뭐 에폭시를 덮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유행을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누구는 뭐 그 지금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자꾸 꼰대짓 하느라고 뭐 젊은이들 뭐라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다 젊은 시절 겪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어른들하고 자기하고의 차이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적어도 미술은 나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드롭 강의는 여기까지. 목이 너무 아파요.